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24일이고 좀 아침 일찍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가 아마 만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다가올 내년 1월에 이임을 하게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에 앞서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여기서 뭐 골드버그 대사가 뭐 중요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사람이죠. 미국의 의견이 이 뒤에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마 말씀을 좀 드려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국제적 정세가, 그리고 국내 정세가 윤석열로 하여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아마 주로 국지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비상계엄령, 내란이라는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제가 계엄령 부분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울 거라고 봤던 것은 그게 이미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죠. 근데 시도는 했어요. 예. 그걸 그 한계를 내부에서도 내란 주도 세력들 내부에서도 여인형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내부의 동조자가 적어서 위험하다. 그걸 밀어붙일 정도로 구석에 몰렸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버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런 위기는 상당히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모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예. 뭐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런 거죠.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다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부담스럽다는 거죠. 많은 여론들은 트럼프가 지겠구나. 걔가 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많아. 이런 식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론 조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자, 이번 건도 그런 맥락에서 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눈에 씌워진, 억지로 씌워진 콩깍지들을 좀 떼내는 거. 예. 이런 시각을 한번 제공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이재명, 밑에는 이제 권성동을 만나러 갔죠. 제가 이재명 거는 생방송이라기보다 라이브로 위에서 쭉 다 봤습니다. 이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식적인 선에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있고, 그 다음 자리를 옮겨서 비공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일단은 이재명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권성동 것은 뭐 화면이나 이런 걸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기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쪽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권성동하고도 뒤에서 또 비공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양쪽에. 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개된 이야기를 양쪽을 살펴봤어요.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두 개를 봤을 때는 거의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다른 점 한두 개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갔다라는 게 맞겠죠, 당연히. 여기서 뭐 골드버그가 떠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정책 결정을 실제 하지 않는 입장에서, 국무부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외교부 장관, 차관, 근데 실장? 국장? 예, 우리나라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들의 외교부 내 직위는 실장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국장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가 무슨 뭐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양쪽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짐작은 할 수 있죠, 짐작은. 네. 자, 공개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권성동과 달리 이재명을 만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일단 소개를 드려볼게요. 물론 제가 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권성동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신문 보도를 봤을 때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아쉬움과 슬픔을 갖고 이임하게 됐는데 이임하려고 했는데 큰일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 비민주적 상황. 예. 이거는 상당히 떠나는 마당에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 이것이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앞뒤로 쭉 해오던 이야기하고 같아요. 예. 요거는 권성동 쪽에는 이런 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보도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 헌법적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때까지 뭐 미 국무부의 의견, 그리고 뭐 미국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야기, 그다음 블링컨의 이야기, 예. 그리고 미국 언론들의 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자, 이들 전체가 사실은 윤석열한테 압박을 지난 1, 2년간 계속 넣어왔던 세력들인데 윤석열이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화들짝 놀랐다. 강공을 퍼붓고 있다. 예. 자, 여기서 오늘 사실은 이제 한덕수가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특검 통과하는 두 가지 건이죠. 예. 내란에 관한 거 하나, 김건희에 관한 거 하나. 예, 그래서 한덕수가 미국이 이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거부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 상당히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한 그것은 그만큼 한덕수가 본인 스스로가 이 내란에 있어서 많이 얽혀 있다. 지금 쭉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각 부처에서 장관들을 부인하지만 각자 맡은 임무가 다 있었어요. 최소한 장 차관급까지는 공감대가 있었고 실행을 했어요. 각 부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론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뭐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자인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를 탄핵을 해야 되고 한덕수를 그 다음으로 또 가야 돼요. 그 다음 또 어찌 될지 몰라요. 혼란이다. 자,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근데 미국은 지금 권력 교체기다. 트럼프가 지금 서둘러 나서고 있거든요. 푸틴과의 만남이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푸틴과의 만남이 아마 임기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트럼프의 언급을 봤을 때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거기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바로 타개하지 않으면 이게 꼬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쓸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국적인 상황은. 그리고 트럼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쿠르스크에서 참전을 함으로써 일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이제는 북한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더 악화되면은 거기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연합군과 싸워야 돼요. 그럼 그 긴장이 한반도로 옮겨지게 돼 있고 푸틴이 한반도 상황에서 좀 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이 눈앞에 목도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이 시점을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씀드리면 갑진년의 해예요. 용의 해예요. 기습기는 해란 말이에요. 이 구석에 몰릴 것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이 시기에 뭔가가 발생했어야 된다. 예, 그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단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미 많은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국민들의 눈에서. 이겁니다. 자, 그런 도도한 흐름이 밀고 나오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각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일단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태위태하죠. 가급적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오늘 특검권을 받으면 그래야 될 것이고 이 특검권을 다시 거부하게 되면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국무위원 전체가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순장조가 되겠다. 우리는 공범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좀 더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북한도 강하게 개입할 것이고 러시아도 강하게 개입할 것이에요. 왜냐? 거기는 전쟁을 끝낼 거니까. 가자 전쟁도 꼭 끝날 거니까. 예, 그런 선택을 과연 한덕수가 한다? 얼마나 많이 깊이 발을 담궜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볼까요? 캠벨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골드버그 대사의 상관이죠.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고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마 트럼프가 되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분야에 제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무장관, 국무총리, 지금 군한 대행한테, 대통령 군한 대행한테 험한 말을 했죠. 소개드릴 말입니다만은 이미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모든 채널을 열어뒀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골드버그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가 사람을 궁금해하게 하는 거잖아요. 권성동은 관심도 없고 정치권과도 소통 시사한다. 즉 아리까리한 상황이 생기면은 미국의 이해에 유리한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에도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한덕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도적 역할을 잘 해라. 자, 미국이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을 때 한덕수가 오늘 만약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에 대해서 그게 과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 이게 최고의 압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관이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좀 이따가는 이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요. 자, 오늘 노상원 이야기 보면 그 노상원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이것만 보면은 뭐 생각을 뭐 낙서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죠. 하는 거죠, 이거는. 예. 뭐 MBC 뉴스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판사 언론인 정치인을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처리 방법까지 담긴 섬뜩한 수첩. 저 처리 방법이 사살입니다.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사살입니다. 예. 자, 볼까요? 자, 그래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지전이지만 이것은 전면전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자, 노상훈의 저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이 언제부터 됐느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금년 3월달경이었어요. 3월달. 예. 그냥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울질했어요. 미국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한테 기대를 접었고 미국은 나를 압박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왜냐?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도 미국의 압박 끝에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거거든, 이야기를. 그러면서 5월 달에 탈북단체를 이용해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삐라를 처음 보냅니다. 예, 그 삐라는 지금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군에서 똑같은 것으로. 예,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오고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했고, 남북 간에, 예기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를 정지시켰더니 뭐 폐기를 한 셈이죠. 예, 그러면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어요. 예. 자, 그러면서 쭉 보면은, 북한은 6월 19일 날 북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럼 나보고 그냥 찌그러져서 죽으라는 뜻이구나, 미국은. 자, 그러다가 한 10월 달 정도 오니까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도 미국이 발을 뺐죠. 그럼 갈수록 압박을 줬던 거예요. 물론 미국이 전략적인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푸틴과 화해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윤석열한테는 모든 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발끈한 것입니다. 자, 새 NLL 해병대 해상사격 훈련을 6월 26일 날 했어요. 북한은 북내 상호방위조약은 6월 19일이고. 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연평도 포격도 이런 유사한 사격 사례. 자, NLL로 사격을 한 건데 NLL은 국경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이건 우리가 임의로 한 거, 옛날 미군이. 그래서 이건 국경선보다는 되게 낮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연평도 포격도 우리의 이런 사격에 대해서 맞대응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있거든요. 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당시보다도 훨씬 강력한 우리가 훈련을 했어요. 6월 26일 날 백령도 연평도에서 했고, 그다음 9월 5일에는 다같이 6년 10개월 만에 정례 사격을 했고, K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290여 발 엄청난 수량으로 발사를 했어요. 그 다음 11월 27일 백령도에서도
400발 발사했어요. K9 200발 포함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북한이 반응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계엄령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의 날짜는 상당히 유동적이었을 겁니다. 저 때부터 이미 시동을 걸었던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이 참았다. 이거는 북한이 러시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네. 날선 반응을 안 보였다. 김정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우리는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계엄령은 이미 성공됐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 점은 계속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3월 18일, 20일에서 코로나 끝나고 처음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그런 회의 체계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에서 처음 했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기를 원했어요. 블링컨이 왔죠. 예, 그래서 탈북 단체도 모셔오고 탈북인 연사도 모셔오고 이래서 이 행사가 며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블링컨은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윤석열이 상당히 뻘쭘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 요구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써 무시하고 그냥 간 거예요. 중국의 가짜뉴스 이런 얘기만 하고 갔죠. 자, 이때부터 미국은 나를 버리는구나. 국내 정치 상황은 이미 그때 심각하게 안 좋았었죠. 그런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 5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예. 5, 6, 7, 8, 9, 10. 계속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23년 9월에 보면은, 이 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는 푸틴이 그때 이제 김정은을 연해주 쪽으로 초빙해서 중류 시설을 보여주던 그때입니다. 자, 이것은 금년 6월에 발생했던 북러 상호방 이조약의 전초 미팅이었고, 이 이후로 양쪽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간 거예요. 즉 23년 9월경에 대충 결정이 된 거예요. 푸틴의 판세 읽기. 그리고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쿠르스크의 참전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죠. 푸틴의 판을 읽는 눈은 대단하고 봅니다. 예, 시진핑보다 영향력이 훨씬 커요. 자, 우리 정보기관이 놀고 있지 않는다면은 23년 9월 이때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위기의식은 이때부터 돌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남한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된다. 남북 간에 긴장 고조를 하지 마라. 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었거든요. 한미 군사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속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푸틴도 알고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고 심지어 미국마저도 바이든, 그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마저도 윤석열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만 오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때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인영의 말 맞다나 23년 12월에 처음 들었다. 대통령이 한판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국제적인 여건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부에서의 지지는 그에 이어지는 실수로 인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23년 9월 24일 날 때 아마 뭐 또 다른 일로 해서 그때 아시안 게임인가 해서 한덕수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면서 한 20여 분간 면담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시진핑이 한국에 와달라. 이거는 그때 낸시 펠로시가 2022년도에 와서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러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 미팅을 거부했죠, 윤석열이. 예. 그러자 그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너희들 미국의 금수 무역 제재 때문에 힘든 게 많을 텐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형님 노릇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자, 이것은 푸틴 그리고 김정은 안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자 그리고 윤석열은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적게 된 거죠.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큰 틀을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지금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거가 나를 옥죄는 것이다. 미국 너희가 싫다면 나는 중국에 가서 붙어버리겠다라고 시도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자, 이러면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 2개월 전에는 미국이 일본의 기시다까지 깜짝 놀랄 정도로 즉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측하고 우리 측하고 뭔가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푸틴과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화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군사적 대치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안이 옮겨 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한미일 동맹 추진하는 것을 중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것은 이제 윤석열을 더 구속으로 모는 것이고, 미국, 일본의 이시바도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종의 이야기가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도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아까 오늘 MBC가 정리한 것처럼, 해병대 쪽에서는 NLL에서 포격을 했지요. 그걸로 북한이 예외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반응을 어딘가에 했으면 바로 계엄령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계엄령 발동하기 3일 전 11월 말에 11월 30일경에 합참한테다가 북한이 오물풍순을 보내면 그때가 32번째 보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오물풍순에 대한 지금 문자는 안 오고 있거든요. 예. 오물풍선이 그때 32번째였고, 그때 원점을 타격하라고 요청을 했고 합참이 거부를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때는, 그전까지는 NLL은 어쨌거나 우리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격을 한 거지만, 물론 북한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 걸음 나아가서 북한 본전을 그냥 국경선을 북한의 내부로 그냥 타격하라. 쿠르스크 타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걸 요구한 거죠. 예. 자, 그게 합참의 반대로 거부됐죠. 그때는 맞았으면 당연히 북한이 안 참죠. 이때는 못 참을 수 있는 상황이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것은 노상원이 한참 전부터 이게 관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행에 옮겨졌고 그게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상대방의 인내심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 타격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김어준의 폭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제 드론을 이용해서 미군을 공격해라. 우리 내부에서 사상자를 발생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몸통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급한 상황에서 좀 어줍잖게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미국이 손을 썼을 것이고 합참 쪽에서 영향을 행사했을 것이고 군 내부에서 반대 세력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란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세력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미국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때 미군이 평택에서 출동 준비를 했다. 확인된 바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 보도가 전혀 없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최소한 그런 소문이라도 퍼뜨렸기 때문에 가담자들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예, 그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방첩사가 인원이 충분히 제공이 안 돼서 윤석열이 급하게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지원을 요청할 정도잖아요. 예.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지만 급한 마음에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수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 공격권 이야기도 진짜 했을지 몰라요. 2판 4판으로 한 거예요. 2판 4판으로. 자, 그러면서 어제 또 이런 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죠.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자, 이것은 수사 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면은 계속 더 밝혀지니까 내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그거랑 나랑 연동이 되면 나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일단 이미 나온 것만 언론에 보도만 된 것만 확인하더라도 차고 넘치죠. 일단 그거는 그냥 끊어놓고 탄핵 심판 쪽으로 먼저 가서 장난을 좀 쳐보겠다. 그게 더 유리하겠다. 예. 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지금 까무라치기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을 포함해서 이거를 지금 이끌었던 세력들이 국민들이 옛날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문맹률도 높고 신문 몇 개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됐던 그런 상황에 처한 여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검찰이라는 세력이 나라의 흐름에서 상당히 뒤로 뒤쳐져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 30대 특히 여성들, 젊은 남들도 좀 따라오고 있죠.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의 주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위에 40, 50대랑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지층이 많은 70대 이상은 계속 수명을 다하면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구도에서는 그냥 국민의힘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될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예. 그 중에 또 남북 관계 해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전혀 다른 판이 짜여질 것입니다. 아주 단기간 내에.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극렬 지지층한테도 상당히 힘든 내용이죠. 조갑자가 이런 말을 했다? 예. 이 옛날 박정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죠. 예, 기억으로는 월간조선인가? 예, 거기 기자로 있고 지금 은퇴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저질 유튜버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이 팔려서 비상계엄령을 동원했다. 윤석열은 미치광이의 역적이다. 국힘은 이적단체다. 예, 여기서 여러분, 내란이라는 것이 역적이라는 표현인데 옛날 같으면 역적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사회는 법치국가입니다. 그죠? 제왕적 통치, 제왕에 대한 통치가 아니죠. 물론 제왕이 통치할 때도 법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를 현재 구성하는 것은, 이 법치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만든 헌법입니다. 헌법이 나라의 근간이에요. 예. 그게 옛날로 치면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그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을 써서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자, 그 뒤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신과 김건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집권 체제를 꾸리려고 했을 거예요. 예. 헌법 바꿔가지고 내각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세력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국민과의 차례를 딱 벌려놓은 다음에,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겠죠.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일본식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드러나 있지는 신호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한미일 동맹이 붕괴됐을 때 일본이 놀란 걸 봤을 때, 예, 우리는 일본을 형님으로, 윤석열 세력은 일본을 형님으로 모실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모범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뛰어나신 형님. 확실히 일본은 대단해요,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36년이나 지배한 거야. 이런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민사학이고, 우리 여기 사회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핵심 요소에서 빨대를 꽂고 암약하는 그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지금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거기서 이런 사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지금 극렬 지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윤석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뭐 이 사람도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예, 정규재. 2명의 대통령을 잇따라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식으로 언급을 해보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빨대당이라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체예요. 장기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니까. 내부의 대통령을 후보군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바른 소리 하면 밀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찌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의원들은 내가
지금 2선인데 3선, 4선 정도까지 하면 되지. 내가 이때까지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뭐 밥도 몇 끼 먹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좀 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 주변에 가면은 돈박스 들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평생 태어나서 다 해봤는데 국회의원은 못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계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뭐 그런 식으로 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바뀌어진 환경,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싹 해소된 지금 상황에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이 당의 수명은 더욱더 짧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죠. 어제 나온 겁니다. 일본 쪽의 뉴스고, 푸틴 취임 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특히 이것은 이쪽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막아서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 특히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신기한 것은 트럼프가 미국은 지금 잘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 오랫동안 나토라는 체계 안에서 그것도 빨대 꽂고 먹고 살던 세력들이 주로 엘리트층이죠. 유럽에 지배자층이죠. 그들이 이 트럼프의 움직임에 반하면서 계속 의기장을 놓는 거죠. 영국군 10만, 프랑스군 10만, 뭐 독일은 여기 발 안 담글 겁니다. 전차도 100대, 자주포도 100대 안 되는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파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요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군단의 제2기갑여단에만 해도 전차가 150대에 가깝습니다. 자주포도 있고요. 한 개 대대가. 장갑차도 기보대대가 또 2개가 있고. 그 일개 제2기갑여단의 전력만도 못해요. 영국의 기동전력이. 그럼 프랑스도 대충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단이, 그건 1군단의 기동부대거든요. 1군단은 평지이기 때문에 기갑여단이 하나 더 있어요. 제30기갑여단이. 거기도 그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어요. 각 군단마다 하나씩 있어요. 기갑여단이. 그리고 기동군단까지 있어요. 그게 3개 사단은 있죠. 각각 탱크 200에서 3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소소한 전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게릴라는 때려잡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러시아와 전면전을 한다? 근데 여론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긴장을 고조시키잖아요. 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수준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빨리 끝을 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그들의 저항이 상당하다. 잘못하면 뻔날 수 있다. 악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푸틴도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북한이 참전한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덕수에 가해진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윤석열을 순리대로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덕수가 이것을 거부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꼬인다는 것이고 조금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이 나올지 몰라요. 이제는 대충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푸틴, 김정은으로부터 지금 내부로 밝혀지는 걸 봤을 때는 윤석열은 계속 쫓겨가고 있거든요. 거기 한덕수와 내각이 따라간다? 그럼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모의해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너희가 과연 나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우리 통째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김정은, 푸틴, 트럼프가 다 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오늘 한덕수가 어떤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 자, 신경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한덕수가 되자마자 바이든하고 16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위에 밑에 빨간 줄 보시죠. 미 언론들은 윤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고 권력 정점에서 충격적 몰락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유럽 사람들의 정치 감각은 미국 사람들보다 낮거든요. 대중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젊은 20, 30대 세대들한테 신세를 많이 친 거예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대역전 뒤집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한국은 되게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로서 항상 세련되고 민주적인 나라로 이해를 해왔는데 이게 뭐야? 이랬던 게 한국 사람들 시위하는 방식을 보고 돌변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임팩트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윤석열과 한덕수를 구속으로 모는 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서방 언론에서는 아무리 연합뉴스TV가 이상한 걸 찾으려고 그래도, TV조선이 이상한 걸 찾으려고 그래도, MBN이 이상한 걸 찾으려고 그래도 우호적인 외신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점은 이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끝나면 김정은 만날 것이다. 자,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사살된 게 확인된 시점에서도, 근데 그것을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 이게 빨리 안 끝나면은. 트럼프도 그 사실 인정해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김정은과 나는 친하다. 이 입장 계속 견지되고 있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푸틴과의 만남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 자, 이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이 더 빨리 끝나게 돼요? 그러면 김정은과 만나는 시간이 또 더 빨리 다가오게 돼 있어요? 윤석열은 더 궁지에 몰리게 돼 있어요? 만약 한덕수가 오늘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이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특검을 받고 윤석열이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이 되는, 그게 우리가 제일 부드러운 방법이에요. 그 미국이 간절히 바라는 방법이에요. 푸틴도 간절히 바라는 방법이에요. 아마 김정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기장을 놓는다? 예, 한판 붙어보자. 우리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되면 훨씬 추가의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게 오늘 한덕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짧은 혼란 또는 좀 길고 복잡한 혼란,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의 패권 구도적 관점이 중국을 향한다. 이거는 미국이 상당히 큰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전쟁 없이 패권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옮긴다. 이것은 패권 사회, 단극화 사회에서 다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잘 부드럽게 될 수 있게, 미국이 빨리 안 망가지게, 중국이 너무 웃자라지 않게 푸틴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핵심이 지금 한반도예요. 그래서 막상 뭐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저녁에 보도들을 보면은 한덕수가 이것을 지금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트럼프하고 푸틴은 화해를 해요. 가자 전쟁도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나와야 돼요, 미국이. 그죠? 그러면서 은근히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고 북한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일본은 뭐 단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발을 트럼프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왜? 정치적으로 힘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일본 국민들이 빡쳐서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일본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이제는 내란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고, 한덕수까지 들어간다면 밑에 내각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세력 구도가 형성되게 돼요. 네. 그럼 전 세계가 이제는 이 풀려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매듭이 한반도 남한 정세가 될 수 있어요. 예. 즉, 우리 국민 모두와 푸틴과 트럼프가 한편이 되고, 거기에 맞서는 형국이 돼요.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민주적 방식으로, 전 세계는 민주적 방식으로 각국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잘 소통되는 이런 국제사회의 민주화로 진행이 한 걸음 되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바깥으로 족쇄가 풀리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형국이 돼요. 윤석열과 한덕수와 그 외 내각 세력들이.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자, 어쨌거나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네.